뭐 여기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다음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복사 안개입니다. 복사 안개를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해 본 겁니다. 복사 안개 어떻게 생기죠? 뭐 그런 거 배우죠. 뭐 이류무, 복사무, 뭐 해무, 뭐 아무튼 그런 거 배우죠. 복사 안개가 도대체 뭐죠? 우리 이런 거는 1학년 때랑 뭐 1, 2, 3학년 때를 거치면서 배웠다 치고 하는 겁니다. 복사 안개 뭐죠? 승희, 복사 안개가 뭐예요? 대답 안 하면 오늘 지각으로 칠 거야. 늦게 왔잖아. 대답해야 정상적으로 출석으로 쳐줄 거야. 자, 복사한 게 협박을 하면 대답을 하겠지. 복사한 게 어떻게 생기죠? 예, 지면이 냉각되어서 공기가 식어서, 그러니까 공기가 식어서 생기는 메커니즘이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가 식어서 생기는 게 안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아까 했지만,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이런 상승 운동에 의해서 식는 게 아니라,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냅뒀는 데 식는 그런 건데, 복사안개는 지면에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지면이 차가워지게 되고, 그 지면에 맞닿은 공기도 점점점 차가워져서 생기는 겁니다. 자,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슬쩍 살짝 넘어갈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거 잠깐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거 뭐냐면은 요게 지금 요 평균류 U고, 바람이 아주 약하겠지만 뭐 없진 않을 거야라고 하고, 지면에서 나가는 레디에이션 R을 되게 멋있게 이렇게 굴려 놓은 글자입니다. 이거 R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F입니다. F 세타 해가지고 세타에 대한 플럭스, 그러니까 온도 플럭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개가 형성이 될 거야. 여기서 아까 했지만 바람은 약해서 별로 이렇게 고려해주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류를 그래도 만들 정도는 돼라고 하고 치고 가는 겁니다. 바람이 약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 바람의 시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없고 위로 가면 조금 있죠. 연직 방향으로 바람의 속도가 다른 거고, 그러면은 시어라고 부르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쓰면은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 연직 시어니까 Z가 변하면서 U가 생길 거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는 바람이 빠르고 여기 느리니까 뭔가 이렇게 터닝하는 이런 구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얘는 휠이 빨리 갔네, 얘는 천천히 갔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구조가 이렇게 여기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류가 생길 수 있어. 이 정도쯤은 우리가 이게 생기겠지라고 가정을 하고, 얘도 실험을 한 겁니다. 1986년 논문이고요. 수치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근사했냐면은 대기가 고요한 상태. 그래서 아까 U가 0은 아닌데 일단 상승류는 없다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하강 운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공기가 단열 냉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기는 부시네스크 근사 했는데, 혹시 부시네스크 근사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어디서 이상한 단어인가요? 뭐 그럼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합시다. 부시네스크 근사가 오늘 처음 나올 건 아닐 거고 다음에도 또 나올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치고, 뭐 얘는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를 고정했다, 뭐 상수로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주면 무슨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냐면은 기압 경도력을 확 빼버리고 걔를 이렇게 지오스트로픽 윈드 항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지오스트로픽 밸런스에서 압력항 대신에 그 지오스트로픽 윈드로 그걸 대체한 거죠. 걔랑 둘이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뭘 고려했냐면은, 여기 바람장은 고려했습니다. 바람장은 고려해서 거기에 지금 무슨 효과가 되냐면 코리올리 폴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코리올리 폴스가 유일한 외부 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얘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유연직 혼합, 라운드 지분해니까 연직 방향으로의 혼합을 고려했습니다. 참고로 1차원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온도 방정식을 풀었는데, 온도 방정식에 지금 항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QL이 이거 뭐냐면은 리퀴드 워터 컨텐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리퀴드 워터 컨텐트를 이렇게 쓸 겁니다.
액체 수압량. 의 변화량이니까 요거 뭐냐면은 응결 혹은 증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잠열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곱하기 L 요거 그 상수 있죠? 잠열 상수. 2.5 곱하기 10의 6승 줄 퍼 킬로그램 했었던 그 잠열 상수. CP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조 공기의 연용량일 거고, 이 대문자 그리스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너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언젠가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어서 들어봤나요? 익스너 펑션 혹시 들어봤나요? 그것도 처음인가요? 익스너 펑션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혹시 들어봤을까? 어서 봤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인가요? 아니지. 어선가 본 적 있지? 있을걸? 있었던 거 아니야 사실은?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전 진짜로 이 단어를 한국어로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책에도 보통 그냥 익스너 함수라고 불렀어요.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참고로 이런 거예요. 그 온도는 T잖아. 근데 지금 저기 방정식은 세타네. 그럼 두 개 연결하려면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거 P분의 P 나분의 P 카파 해놨잖아요. 얘를 그거라고 부릅니다. 얘를 익스너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야 온도에 대한 변화를 세타에 대한 변화로 바꿔주는 거죠. 그 항이 첫 번째 항이고요. 얘는 레디에이션입니다. R 레디에이션이어서요. 이거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레디에이션은 그냥 레디에이션이 아니라 항상 레디에이션의 Z 방향의 미분이 얘를 히팅시키거나 쿨링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온 만큼 나가면 히팅이 될 리가 없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나가야 히팅이 되는 거고, 조금 들어왔는데 많이 나가야 쿨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디에이션 요 Z에서의 어떤 축에서 어떤 레벨에서 레디에이션 값이 얼마야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들어왔고 얼마만큼 나가는가, 즉 지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 한국어로 구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타에 대한 난류, 믹싱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만 고려한 겁니다. 요 방정식만 풀었어요. 물론 이제 뭐 리퀴드 워터 생기고 뭐 이런 건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복사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조금 사실 복잡한 효과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대기가 방출하는 복사가 다를 것이고 물방울이 방출하는 복사는 또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그 물방울이 복사도 흡수하고 뭐 이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고려하긴 했습니다. 여기 R 텀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했어. 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안개에다가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맨 처음에 자, 지면 부근에서 해가 졌어요. 그럼 이제 복사 냉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얘가 복사 에너지를 막 방출할 거니까 지면 부근이 냉각이 될 겁니다. 지면 부근이 냉각되면 지면 부근의 온도는 낮고 오히려 위로 가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역전층이라고 부릅니다. 위로 가면 온도가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밑에가 너무 차가워져서 역전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람인데 리차드슨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우리가 여러 번 다루게 될 건데 리차드슨 넘버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면 일단 넘어갑시다. 개념적으로 리차드슨 넘버가 높으면 안정합니다. 리차드슨 넘버가 높으면 안정하고요. 리차드슨 넘버가 낮으면 불안정합니다. 그 안정도를 계산할 때 그 가지고 오는 이렇게 계산하는 이렇게 뭐 레이놀즈 넘버 뭐 대충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슨 넘버라는 게 있는데 온도 역전층이 형성되면 사실 그걸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몰라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안정하게 되니까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의 혼합 같은 게 잘 벌어지지 않을 것 같죠. 무언가 이렇게 딱 거기에 이렇게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활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지표 부근의 얕은 층에서만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합은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면 부근에서.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했지만 지면에 공기가 냉각이 되는데
그래서 요 부근에선 이렇게 혼합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비록 높이는 안 올라가지만 이 차가운 공기가 약간 위로 수송은 될 겁니다. 난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면 부근에서의 어떤 난류 활동에 의해서 혼합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안개가 형성이 되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개가 짠 하고 형성이 됐다 치면 물방울이 위층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 그냥 기억해 둡시다. 이건 꽤 중요한 이야기인데, 복사가 도대체 구름에서, 특히 얕은 구름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건데, 구름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레디에이션이 발생하겠죠. 그죠? 여기서 레디에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구름이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다 에너지를 방출하긴 하는데, 아까 좀 에너지 방출하는데 여기서 에너지 방출하면 여기서 흡수하겠죠. 지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흡수할 거고, 표면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레디에이션으로 방출하다 보니까 표면에서 냉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레디에이티브, 이걸 우리가 그래서 레디에이티브 복사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구름의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구름의 꼭대기에서 그 복사 에너지가 자기가 구름이 방출하면서 여기가 냉각이 됩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건데요. 심플하게 생각해서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냉각되니까, 이 냉각되는 건 구름의 꼭대기에서 벌어지겠죠. 뭐 여기서 방출할 텐데요. 그럼 얘가 당연히 먹을 거고, 그거는 위에서도 밑에서 방출했으니까 아까 했지만 복사 에너지는 그레디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대충 쌤쌤이 일어났을 거고, 여기서는 대충 히팅이 될 것 같죠. 그죠? 밑에서 올라온 건 뭐 대충 히팅이 될까. 아무튼 여기서 쿨링이 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낮아져요. 여긴 온도가 그대로 있었다 칩시다. 여기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얘는 안정해지는 걸까요? 불안정해지는 걸까요? 그렇죠. 불안정해집니다. 언스테이블해져요. 온도가 위에가 점점점 낮아지니까 어느 순간 점점점 더 낮아지다 보면 대기가 점점 불안정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법의 일단 공식처럼 기억을 해둡시다. 구름의 꼭대기에서는 복사 냉각에 의해서 쿨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름의 꼭대기는 복사 냉각 때문에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진다는 소리는 거기서 믹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소리겠죠. 그 구름의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꼭대기가 제일 힘들어요. 구름 꼭대기는 너무 복잡한 곳이야. 구름 안에서 원래 제일 복잡한 곳이 구름 꼭대기입니다. 구름 한가운데가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안개가 일단 한번 형성이 되면 복사 냉각에 의해서 덜 안정한 층이 구름 꼭대기 주변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리차드슨 넘버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활발하게 혼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군이라고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시작하면은 지표면의 냉각대가 점점점 지표면의 온도가 점점점 내려갈 거고, 그래서 역전층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혼합이 주로 밑에서만 일어나다가 어쨌든 냉각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은 물방울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물방울이 한번 생겨서 안개층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요 위에서 그 탑에서 점점 이렇게 복사 에너지가 나가게 되면서 이게 점점 그쪽에서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아까는 혼합이 요 지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구름 꼭대기 주변에서, 안개 꼭대기 주변에서 되게 활발한 혼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거는 앞에서 여기 있었던 이런 이퀘이션에다 덧붙여서 계산한 겁니다. 뭘 더 계산했냐면은 뭐 좀 복잡하죠. 뭐 여기 아까 QL이니까 리퀴드 워터 컨텐트의 양도 계산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얘는 낙하, 떨어지는 양을 이렇게 뭔가 심플하게 해서 계산을 할 거야 라고 한 거고, 얘는 혼합이고, 여기 S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로 뭉뚱그리고 싶을 때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문자입니다. Source and sink.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거 그냥 되게 많이 고려했는데, 뭐 핵 형성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S 하나로 저기 한 거고요. 표면에서의 온도 변화 계산했었고, 그 다음에 표면에서의 에너지 밸런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뭐 복잡한 과정은 좀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계산 결과입니다.
2D 결과고요.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시간이에요. 로컬 타임입니다. 이 동네 시간. X축은 다 시간이고 Y축은 고도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단위는 오타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긁어서 제 책임은 아닌데 누가 봐도 150km 이상 하잖아. 150m겠지. 오타일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50m까지 여기는 온도를 그린 거고 여기는 리퀴드 워터를 그린 거고 여기는 히팅되는 정도를 그린 거고 여기는 믹싱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난류가 얼마나 강한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아까 4라고 고정해놨던 그 난류 상수도 이렇게 여기서 요 안에서 계산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어디가 난류가 센가라고 이제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온도를 색칠해 놓은 곳은 차가운 곳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곳이 색칠된 곳이 차가운 곳입니다. 진하게 색칠된 곳이 진하게 차가운 곳입니다. 이 히팅도 색칠된 곳이 쿨링되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하니까 어디가 차갑고 어디가 쿨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리퀴드 워터 컨텐트는 양 많은 데가 색이 진한 거고요. 믹싱 코에피션트도 물론 색이 진한 곳이 난류 강도가 더 센 곳입니다. 2D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려놓고 이게 안개야 라고 한 겁니다. 안개처럼 보이나요? 안개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왠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지만 뭐 흔히들 우리가 연구를 하면 여기 이제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4학년 이제 졸업 연구하면서 뭔가 그림을 좀 그려봤을 텐데 3학년은 이제 그려야 되는 것들일 거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구름을 실험했다 칩시다. 구름을 연구했어. 그래서 실험을 했어. 뭔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그리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컴퓨터 계산했는데 이게 나온다고? 별로 없어요. 물론 이렇게 요즘에는 과학적 가시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스한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자체는 어떤 연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구를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요. 뭐 이런 재미없는. 그리고 그냥 더 이상한 건 이걸 보고 오 안개네. 이렇게 됩니다. 안개야. 어디서 생겼냐면 리퀴드 워터가 여기서 생겼거든. 한 자정 무렵 해가지고 생겼거든. 오후 6시부터 냉각되기 시작했다가 한 자정 무렵부터 안개가 생기기 시작해서 심지어 점점점 진해졌거든. 위로 올라가거든. 위로 두께도 더 점점점 성장하고 양도 점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새벽 한 2시, 4시 정도쯤 지나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밑에가 갑자기 뻥 뚫리고 그러다가 이게 위층, 아래층으로 분리가 되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사이엔 떠 있고 여기 사이엔 없는데 여기 위에 한 덩어리 있고 얘는 땅이랑 안 닿아 있고 여기 땅이랑 닿아 있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보여야 됩니다. 이런 거 연습하고 구름이군 해야 됩니다. 구름같이 안 생겼지만 구름입니다. 온도 역전층이 형성돼서 리차드슨 수가 높아지면은 난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금 하층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은 조건상 0이고 바람이 약하지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람이 증가하는 구조예요. 올라가다가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뭐 최대 한 2m/s 정도로 아마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매우 약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하층은 윈드 시어가 있죠. 그죠? 바람이 0이고 위로 올라가면 0이 아니니까 하층엔 윈드 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난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다만 역전층이 형성이 돼서 그 형성된 난류가 지면 부근에만 있는 겁니다. 위쪽으로 상층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면에만 이렇게 계속 난류가 그러니까 원래 난류가 이렇게 쭉쭉쭉 대기 위로 이제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지표면 부근의 얕은 층에서만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개가 형성되면 복사에 의해서 이제 냉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혼합이 더 잘 일어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그림이고 어저께 이제 무슨 그림이든지 이야기를 했었고 18시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10시니까 해 뜨고 조금 나서 해 뜨고 조금 직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는 온도 액체 상태의 물, 그 다음에 히팅이지만 사실 여기 색칠된 건 쿨링,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섞이는지 믹싱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난류의 강도, 비스무리한 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그림을 요 그림이 자세히 보이는 사람은 그걸로 하고 지금 갖고 있는 PPT가 더 자세히 보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확대해서 더 잘 보인다 그러면 그 그림을 보아도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18시에서 20시에는 복사냉각, 지면 근처에서 복사냉각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지면 근처에서 복사냉각이 이루어져서 보면은 온도가 지면부터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등온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등온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딜 봐서 지면 근처에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건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갖고 있는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 근처를 잘 확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은 이 시간대에 대충 하나 초반에 하나 잘 찍어서 보면 등온선이 그러니까 특정한 고도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등온선이 하나, 둘, 셋 요 정도쯤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면 부근이 온도가 낮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온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냉각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연직으로 올라가 보면은 지면 부근에서 지금 온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다음 등온선을 만나려면은 한참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거의 온도가 균일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요 층만 벗어나면 그 다음 등온선은 한참 올라가야 만나니까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면 부근에서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지면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이 식어가고 있는 거죠. 자, 지면이 식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지만 바람 시어는 어쨌든 있기 때문에 터뷸런스 역시 지면 근처에는 어쨌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섞이겠죠. 그 터뷸런스가 있으면 에디 소용돌이가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바닥에 지면에 있는 찬 공기가 살짝 그래도 에디가 크진 않아도 살짝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지면 부근에서는 그 차가운 지면에 차갑게 식은 공기가 이제 아주 얇은 공기층 위로는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팅 레이트 보면은 지면 부근에서 이렇게 아주 약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식어가고 있는 거죠. 그 지면 부근에서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도 점점점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경계층 높이가 경계층이 이걸 봐서 경계층이 어디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사실 찍어서 맞출 수는 있어요. 대충 보면 여기서 시작했다 치면은 여기까지 온도가 점점 올라갈 거고 그 뒤로는 근데 온도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요 부분이 경계층이겠거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요 경계층이 이렇게 만나는 등온선 정도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경계층이 그렇게 지면 부근에만 경계층 역시 지면 부근에만 매우 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시에 그렇고 20시면은 여긴 색깔이 여기쯤에 눈금이 있겠네요. 요게 지금 18시 눈금 1시간 관계구나. 요게 18시 눈금, 요게 20시 눈금. 그래서 역전층이 지속적으로 계속 점점 강화되고 난류 혼합이 강해지기에 따라서 지표면에서 조금 뜹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다는 소리입니다. 온도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게 온도예요. 그러다가 식겠죠. 지면이 식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면이 쿨링, 여기가 템퍼러처 위로 올라가면은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온도가 심플하게 갖다 칩시다. 그러다가 지금 해가 떨어졌고 복사 냉각에 의해서 지면이 점점 식기 시작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면 부근에서는 혼합이 계속 일어나겠죠. 혼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요렇게 여기가 조금 뜨게 됩니다. 요 역전층이 지면에서 조금 뜨는 거죠. 요 밑에 층은 이제 혼합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온 위가 같은 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혼합되면은 온 위가
같은 거 알죠? 예, 혼합되면 온 위가 같은 층이 형성이 됩니다. 배우나요? 혼합되면 온 위가 같아져. 배워 안 배워? 혼합되면 원래 온도가 같아집니다. 예, 원래는 온도가 같은 게 맞는데 뭐 예를 들면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10도씨 공기랑 12도씨 공기가 서로 혼합되면 11도씨 공기가 될 거 아니야? 예, 온도가 같아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정확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어쨌든 두께가 얕기 때문에 거의 무시해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두께가 차이가 위와 아래가 어쨌든 두께 차이가 있다면은 예, 올라가면은 아디아바틱 쿨링에 의해서 어쨌든 온도가 조금 내려가게 마련이죠. 예, 그래서 그 효과를 고려하면 아이소바릭 믹싱을 고려하면은 예, 같아지는 거는 온 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예,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예, 이 과목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예전에 알았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믿고 아무튼 온위가 같아진다. 예, 위에 상하층의 혼합은 온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온위가 같은 층이 지면에서 예, 아무리 약해도 터뷸런스가 있으니까 섞이게 될 거고 이 역전층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난류 혼합에 관한 지표면에서 저 역전층이 이제 조금 위로 뜨는 거고 그래서 예, 그러면 여기 계속 지금 식을 거고 계속 점점점 식을 거고 난류 혼합에 의해서 계속 요 밑에 혼합층은 예, 조금씩 두께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점점 식어가겠죠. 예, 점점점 식어갑니다.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23시, 18시, 20시, 22시, 23시에 보면은 예, 처음으로 리퀴드 워터가 0이 아닌 값을 보이게 됩니다. 액체가 생겼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안개가 형성된 게 23시. 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지면이 냉각되어서 예, 물방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구름은 도대체 왜 생긴 건가가 중요합니다. 예, 보통 예, 계속 이야기하지만 상승 운동에 의한 냉각에 의한 단열 냉각이 아니라 예, 지면이 식어서 예, 지면이 계속 복사 냉각이 계속 식어감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예,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여기가 23시겠죠? 예, 23시에다가 여기 지금 쉐이딩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냉각이 차가운 곳입니다. 예, 쉐이딩 되면 될수록 더 여기가 제일 차가운 거예요. 여기가 차가워짐에 따라서 여기 지금 이제 물방울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상승 운동 없이 물방울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 그리고 하층에 보면 아까 했지만 하층에서 계속 예, 대기 하층, 지면 대기 하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지면 아주 얇은 곳에서는 터뷸런스에 의해서 계속 믹싱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믹싱 코에피션트가 계속 지금 밑에 하층에는 예, 어느 정도 색깔이 유지가 되어 있는, 계속 근데 지면 하층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개가 맨 처음에 생기는 초반 스테이지입니다. 지면은 계속 냉각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고 그렇다고 해서 지면 온도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약하지만 윈드 시어에 의해서 예, 난류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그 난류 에너지에 의해서 에디가 있고 그 에디 때문에 예, 혼합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차가운 온도가 지면과 접한 부근의 온도 지면과 접한 대기층의 온도를 계속 낮춰주면서 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예, 낮아진 온도에 의해서 안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23시에 생겼죠? 여기 23시에 안개가 짠 하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히팅이 사실상 쿨링 레이트라고 그랬었는데 23시가 여기고 00시가 여기입니다. 아까 했지만 지면 근처가 계속 제일 빨리 냉각이 되는 곳입니다. 에너지를 계속 잃으니까. 그런데 00시에서 02시로 넘어가면 요 사이 시간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가장 빨리 냉각되는 곳이 예, 지면이 아니라 위상층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 이게 이제 안개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 냉각되냐면 예, 그 지면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구름의 탑에서 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구름의 탑에서 계속 그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예, 그것 때문에 구름의 탑이 제일 빨리 식습니다. 예, 구름의 탑이 제일 빨리 식기 시작해요. 지면이 아니라 구름의 탑이 제일 빨리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면서 일종의 이게 덮어버린 거죠, 지면을. 지면을 스르륵 덮어버리니까 지면의 쿨링 레이트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왜냐하면 지면에서 계속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지만 구름이 흡수할 것이고, 구름이 흡수해가지고 일부는 다시 지면으로 내려보낼 거기 때문에 지면의 냉각률은 생각만큼 그렇게 커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의 꼭대기가 이제 제일 빨리 식기 시작하는 거죠. 걔는 누가 보상해 주는 게 없잖아. 온도에 따라서 계속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양을 계속 내보내는데 누가 이렇게 보상해 주는 녀석은 없죠. 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빨리 식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구름이 생기면 구름의 탑에서는 항상 레디에이티브 쿨링이 제일 심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페이즈가 바뀌는 겁니다. 안개의 페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개가 맨 처음에 형성될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겁니다. 공기가 식어서 생기는 건데, 안개가 한번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 페이지에 있었던 이겁니다. 안개가 한번 형성이 되면 안개의 탑에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온도가 거기가 빨리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2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안개층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생겼다 칩시다. 여기서 점점 식겠지?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여기에 안개층이야. 그러면 여기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좀 더 이렇게 얘를 과장해서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요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가 냉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냉각이 돼요. 안개층의 꼭대기가 점점 온도가 식어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불안정해지죠. 언스테이블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윈드 시어 때문에 기계적으로 참고로 난류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맨날 제가 가끔 자주 이야기하는 홀튼 책에 보면 난류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난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바람 시어에 의해서 생깁니다. 참고로 바람 시어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람 시어에 의해서는 항상 난류가 생기기만 하고, 바람 시어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난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바람 시어가 있으면 그게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지 간에 항상 난류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을 열심히 계산하다 보면은 dg분의 du의 제곱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의 부호와 상관없이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역학적으로도 당연해요. 이렇게 되면 난류가 생기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난류가 안 생기겠어? 이상하죠? 난류는 항상 윈드 시어에 의해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방향만 문제일 뿐이겠지. 에디의 방향이. 그 다음에 부력이 있습니다. 이 부력은 난류를 생기게 만들 수도 있고 난류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소산, 영어로 dissipation rate라고 부르고요. 그 찻잔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찻잔에 내가 이렇게 막 휘저으면 천년만년 계속 그 안에 커피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가다가 멈추겠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마찰에 의한 소산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분자 운동 에너지랑 연관이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지면에서 냉각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뭐 여기 할 때는 이 난류의 소스는 누구였었냐면은 바람 시어입니다. 그죠? 지면은 어쨌든 바람이 0이었었고, 그 위쪽으로 가면은 바람이 어쨌든 0 아닌 값을 갖게 될 테니까 난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상층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뿐이지 하층에서 온도를 섞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안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엔 위에는 온도에 의한 온도가 불안정한 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난류는 부력이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되고, 그러니까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력에 의한 난류 에너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에 의해서 덜 안정한 층이 형성이 되고, 아까 그 위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산해보면 리차드슨 넘버가 낮고, 그 말인즉슨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형성됐더라도 우리는 안개가 되게 고요하고 가만히 그냥 식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개가 형성됐을 때 그 꼭대기층은 안개의 꼭대기층은 불안정한 난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믹싱 코에피션트가 점점 증가하고 어디서 제일 세냐면 여기서 제일 셉니다. 지면이 아니죠. 떠 있는 곳에서 제일 믹싱 코에피션트가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페이즈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생겨서 지면에서 점점 식어서 했는데 한번 물방울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복사에 의해서 불안정한 층이 형성되면서 혼합이 막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믹싱이 그러니까 진짜 구름처럼 비행기를 지나가는 구름처럼 되게 이렇게 난류스러운 운동이 안개 안에서도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 구름 혹은 안개에 의해서 냉각이 심해지면서 여기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기 지금 02시에 보면은 온도가 제일 차가운 층이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은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50m 상공 지면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지면이 제일 차가웠었는데 그 효과를 뚫고 여기가 제일 차가운 층으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여기는 오히려 온도가 조금 오르네요. 구름이 다시 재방출하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제일 차갑냐면 여기가 제일 차갑고 여기는 지금 여기로 보았을 때 같은 시간대에 얘가 지금 몇 시냐면 한 2시, 4시 정도쯤 되죠. 한 3시 정도쯤 되나? 그럼 여기 지금 3시쯤 보면은 리퀴드 워터가 여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여기 정도를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본다면은 구름 그 안개층의 거의 제일 상단 거기랑 거기가 됩니다. 그 안개층의 제일 상단층이 제일 차가운 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난류가 아까보다 난류 에디도 더 커지고 에너지가 더 커졌으니까 난류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난류 에디 사이즈는 난류 에디의 크기는 난류 에너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휘휘 졌는데 내가 이렇게 시게 저으면 소용돌이도 커질 것 같잖아. 그죠? 당연합니다. 난류 에너지가 크면은 난류 에디의 사이즈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혼합을 인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상층으로 수송이 됩니다. 위로 쭉쭉쭉 올라가. 처음에 이렇게 있던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위로 되게 빨빨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심플한 냉각이 아닌 거죠. 아까는 심플한 냉각에 의해서 물방울이 짠하고 생겼다면 한번 생기고 나서부터는 걔네가 불안정한 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혼합이 되면서 아래에 있던 물방울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점점 물방울층이 갑자기 혼합에 의해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물방울이 형성되어 있는 층이. 그러면 안개층이 이렇게 두꺼우면은 아까 했지만 그러면은 안개 탑에서 난류 에너지가 제일 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06시가 됐어요. 여기 아마 이 실험에서 06시에는 해가 떴을 겁니다. 06시에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도 관여하게 되는데 요 설명에서는 지금 현재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요 설명에는 없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요 연구에는 없고 대신 이게 이렇게 점점 뜨면은 난류 에너지가 일어나는 제일 큰 부분도 이제 점점 이제 구름 탑층으로 가게 될 텐데 난류 에너지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점점 크면 난류 에너지가 이만큼을 섞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면입니다. 안개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잘 섞이려면 이 밑에 층부터 지면까지 다 이렇게 잘 섞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정도로 난류 에너지가 큰 건 아닙니다. 얘가 지금 뭐 역학적으로 이렇게 막 뭐 저기 한 게 아니라 기껏해야 여기 복사 냉각에 의해서 이게 섞인 거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그 공기가 식어서 생기는 그거에서 이렇게 페이즈를 바꿀 만큼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을 유지시켜 줄 만한 난류의 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난류가 지면까지 도달을 못해요.
난류 사이즈가 여기서 지면까지 이렇게 섞어주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다 합니다. AD 사이즈가.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섞이는데 요 정도는 이제 별개의 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층이 두 개가 분리가 돼요. 여기 보면 여기에 틈새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층 하나, 그 다음에 지면에 남은 층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구름의 층이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하나는 안개층, 하나는 구름층이 되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제 해가 뜨면은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럼 이제 소산이 되겠죠. 이게 컴퓨터 실험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아주 심플한 이거 사실 1차원 모델이에요. 1차원 모델이 뭐냐면 그 XY 방향으로 뭐 이렇게 복잡한 거 고려 안 했고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계산한 아주 심플한 건데, 우리가 안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멋진 실험이 되겠습니다. 언제 실험이냐면 1986년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에도 누군가가 태클을 걸 수 있겠죠?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봐서 알 수 있듯이 안개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지난 시간에 안개를 솟아시키려는 실험에서도 봤지만 난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요. 아닐 것 같은데 안개는 되게 잠잠하게 있을 것 같은데 안개 안에 있는 난류가 이게 안개를 솟아시키려는 역할을 무마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안개가 다시 복원되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안개에 있는 난류 때문에 안개가 처음에 그래서 발달하게 되고 점점점 두꺼워지다가 두 층으로 나뉘는데도 지금 난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난류가 도대체 지금 잘 계산되고 있는 건가? 누구나 그런 의심을 품을 수 있죠. 1986년입니다. 꽤 옛날 실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인류가 1986년보다는 2010년대가 난류를 훨씬 더 잘 계산합니다. 난류를 훨씬 더 잘 계산. 이때는 뭔가 이렇게 되게 그냥 심플하게 모수화되어 있는 방안이고, 2013년에는 크네디 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실험이에요. 저런 종류의 실험이 녹화를 대비해서 아이고.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지금 큰 에디 모의 혹은 모사 실험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은 large eddy sim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LES라고 부릅니다. 어디선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한 번 들었을 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LES를 했대. 그 뭔지 모르지만 LES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뭐 오메가메 포스터에 조금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뭐 LES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만 책 한 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LES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터뷸런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터뷸런스를 쉽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예시가 이거밖에 없지만 그 담배 연기를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훅 합니다. 그러면은 막 이상한 모양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그리면, 실제로 한번 수행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굴뚝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뭐 막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죠? 한 번 실험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또 한 번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막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죠? 한 여러 번 실험했다 칩시다. 아주 여러 번 실험해서 평균을 냈다 칩시다. 여러 번 아주 많이 실험해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뭐 한 이 정도 모양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확산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실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LANS, 랜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의 약자입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풀로 적어줄까?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뭐 이퀘이션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실험했다 치고 예, 그것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유식한 말로 앙상블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굴뚝 혹은 담배에서 진짜 연기가 이렇게 나갈까요? 말도 안 되지. 여러 번 해서 평균하긴 했지만 얘는 절대 사실일 리가 없죠. 아까 했지만 이렇게 나가지 얘는 절대로 이렇게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프로퍼티를 알려주긴 하지만 예, 절대 어떤 경우에도 얘는 사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게 애매합니다. 1986년 실험도 사실 이런 방식에 기반한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저건 보이겠지?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LES입니다. 예, 여기를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예, 이런 실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컴퓨터로 계산을 할 건데 컴퓨터로 따다다다다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예, 격자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요 격자 안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합니다. 그런데 격자보다 더 작은 난류 현상은 아까처럼 뭐 비스무리하게 평균 비스무리한 걸 냅니다. 그러니까 격자까지는 그래도 제대로 계산. 얘는 격자가 있건 없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형태였었는데 얘는 격자 안에 들어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계산을 하자. 예, 격자까지 그러니까 격자를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그게 난류가 그거보다 커. 예,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 난류가 있을 텐데 뭐 이 정도쯤 되는 난류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난류 운동이 있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평균 내지 말고 계산을 하자. 단 요렇게 작은 것들은 어차피 격자로 나눠서는 계산이 안 될 테니 얘네들은 적당히 평균 내는 방식을 취하자. 뭐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브그리드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악역자 규모의 뭐 난류 모수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자는 게 LES입니다. 그래서 LES에서 계산을 하면은 아까 같은 예제를 들었을 때 예, 뭐 대충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진짜 퍼져 나가는 것처럼 나오기는 한데 아주 디테일한 구조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당하게 디테일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 적당하게 디테일한 뜻이 뭐냐면은 격자 크기만한 예, 격자 크기만한 구조는 예, 나오고 그거보다 작은 건 제대로 계산이 안 됐고 예, 대충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찍어서 했다는 뜻입니다. 예. 요거보다 한 단계 나중에 더 발전합니다. 이게 나중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사실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고 컴퓨터가 없어서 계산을 못했던 것뿐입니다. DN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약자가 Direct Numerical Simulation입니다. 예, 직접 수치 모사,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될 텐데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다들 DNS라고 부릅니다. 이 DNS 실험은 아까 LES는 격자가 어느 정도 크다고 치고, 그러니까 작긴 작지만 아주 작은 건 아니야 라고 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뭔가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격자보다 큰 격자는 우리가 직접 큰 터뷸런스는 직접 계산하고 그거보다 작은 규모의 터뷸런스는 우리가 뭔가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자 해서 둘로 나누는 게 됩니다. 얘는 아까 했지만 그 난류 운동이 격자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평균화된 흐름을 따라갈 거고 얘는 뭐냐면 거꾸로 얘는 오히려 얘랑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아무튼 얘는 전혀 다른 게 모든 난류는 내가 직접 다 계산할 거야. 자기 격자보다 작은 난류는 없다고 칩니다. 웜에.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자가 작아야겠죠. 격자가 작아야 그 소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보다 작은 난류는 계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려면 내 격자가 충분히 작아야 되겠죠. 예, 그게 충분히 다 계산이 되는 수준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모델에서는 얘가 어쩌면 제일 심플합니다. 그냥 난류에 대한 고려 따위 없습니다. 예, 그냥 모든 걸 다 계산해 버립니다. 예, 얘는 자기보다 큰 운동은 계산하지만 자기보다 작은 난류는 모수화시킵니다. 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난류를 다 모수화시켜 버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DNS는 우리가 이게 DNS야라고 부르려면
격자가 대충 1mm 정도쯤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내려와야 너가 DNS를 했지. 이 정도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격자가 한 1cm 정도만 돼도 네가 무슨 DNS니 놓치고 있는 게 그럼 되게 많을걸? 이렇게 됩니다. 1mm 정도는 돼야 DNS라고 하고요. LES는 아무리 작아도 100m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인들 이야기합니다. 100m보다 크면은 LES로 잘 안 치고요. 100m는 보통 많이 잡아야 100m고 보통은 한 20-30m 정도쯤을 LES로 씁니다. 그보다 더 작을 때도 있고 한 수 센치 정도쯤 돼도 그래서 LES입니다. 걔도 충분히 라지 에디인 거죠. 걔가 계산한 게. 왜냐하면 제일 작은 사이즈는 한 1mm, 밀리미터 오더니까 한 3-4cm가 돼도 충분히 라지한 에디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보통 100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안에서 대충 계산하고 있다는 그 난류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계산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S로 안 칩니다. 렌스는 아까 했지만 격자 간격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난류를 다 그렇게 계산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봤던 연구는 렌스 모델을 가지고 했습니다. 난류가 제대로 됐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서기 때문에 2013년에 아주 비슷한 세팅으로 거의 같은 세팅으로 대신 LES로 모델을 바꾸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만 그린 거냐면은 TK만 그렸습니다. 아까 했던 믹싱 코에피션트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TK가 뭐의 약자냐면 터뷸런트 키네틱 에너지, 난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잘했겠거니 모델이 예전에 86년에도 잘했겠지 뭐라고 하는데 별로 달라진 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달라진 게 많지만 아무튼 난류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니까 난류를 잘 계산했는가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시작해서 난류가 어디서 제일 강하냐면 지면 근처에서 제일 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같습니다. 그죠? 아까 앞에서도 지면 근처에서 맨 처음 스타트 할 때는 지면에서만 난류 운동 에너지가 거의 이렇게 컨파인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었죠.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컨투어가 어디서 갑자기 급격히 커지냐면 요때 커집니다. 요때 커지면서 요 층이 어떤 꼭대기 비스무리한 층을 계속 따라갑니다. 숫자를 보시면 여기가 0.15였다가 여기는 계속 0.15, 0.15 비스무리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요 순간부터 1시 한 반 정도부터 뿅 하고 0.15 선이 생겨서 여기 안에 0.2 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난류가 활발해진 곳이 지면이 아니라 어딘가 꼭대기 한 80m 정도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안개가 형성된 지역의 그 꼭대기에서 제일 난류 에너지가 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86년 실험이랑 해서 사실 정량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정성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이 잘 된 거였었던 거죠. LES로 바꿔도 잘한 거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새벽 3시가 되면 충분히 지금 층이 어디까지 두꺼워졌냐면 한 100 몇십 미터 정도까지 두꺼워졌고 난류가 어디서 강하냐면은 그 안개층 꼭대기 부근에서 제일 강하게 됩니다. 얘는 시간이 이어져요. 여기가 새벽 3시고 그 다음이 새벽 4시인데 뭐 이렇게 그래프를 이따위로 그렸어. 얘를 여기다 그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200m까지고 여기는 800m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얘를 이어서 그렸다면 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낮춰서 여기다 붙였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인데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보였겠죠. 보나마나.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둘로 쪼갠 것 같다고 제가 저자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계속 난류 운동 에너지가 제일 강하다가 07시 부근이 되면 급격하게 여기가 뿅 하고 없어져 버렸네요. 다시 강한 난류가 스르르륵 없어져 버렸죠. 아마 해가 떠서 여기가 이제 태양 복사를 받으면서 얘가 뜨거워지면서 소산이 된 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온도가 이렇게 불안정해진 층이 더 이상 없는 거죠. 뜨거워졌으니까. 다시 안정층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9시 이후부터는 지면에서 다시 복사 에너지가 난류 에너지가 크기 시작하네요. 0.3, 0.4, 0.5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시 이후부터는 안개가 거의 없어졌을 거고, 뭐 있더라도 매우 얇은 층이 되었을 거고,
아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얇은 층으로 남은 것 같아요. 예, 얇은 층으로 남은 것 같지만 예,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고 태양 복사에 의해서 하층이 이제 가열되기 시작하면서 예, 하층이 가열되면서 거의 이제 하층이 불안정한 층이 되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난류가 강해지는 것이 여기 지금 예, 이 실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실험에는 요 이야기는 잘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1986년 실험에는 태양 복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되나요? 예. 생각해보니까 안개만 하더라도 이게 제법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안개가 이번 학기 배우는 구름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안개가 제일 심플해. 예, 뭐 달리 뭐 역학적으로 뭘 계산할 것도 없고 뭐 예, 제일 쉬운데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가 조금 덜 친숙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복사 에너지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대기 복사나 물리기 상학에서 배우지만 이게 구름과 연관 지어가지고 그래서 어디가 냉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역전층이 생기고 뭐 이렇게 막 혼합층이 생긴다고. 예,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이해를 잘 지금까지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그렇게 또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넘어가 될까요? 여기가 안개 끝이에요.